여러분,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으신가요? 자식은 속 썩이고 돈은 안 모이고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밤잠 설치시죠? 500년 전 조선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에 솥단지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 당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주겠다고 선언한 미치광이 양반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당신이 내일 당장 부자가 될지 아니면 비극을 맞이할지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당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꼬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대운이 터질지 그 소름 돋는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전설 극장 한양 마포나루 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처음 그를 보았습니다. 머리에 시커먼 솥단지를 뒤집어 쓰고 발에는 남학신을 신은 채 강변을 거닐던 기이한 사내를요. 그의 옷은 남루했고 수염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은 한강물보다 더 깊고 투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꼴인가, 미치광이가 틀림없다. 양반 자제가 저 모양이라니 집안이 망했나 보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웃음 속에서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한강변 언덕에 흙을 한 삼태기씩 날랐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흙 위에 초라한 집을 짓고 그 아래로는 굴을 파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지함, 호는 토정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과거 시험에는 관심이 없었고 벼슬에는 더더욱 뜻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 굶주리고 병들어 쓰러져가는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솥단지 모자는 그저 괴상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그 솥을 벗어 불을 지피고 쌀을 안쳐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한강변을 떠도는 거지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손가락질했습니다. 양반이 거지와 밥을 먹다니 저런 자가 무슨 선비인가. 하지만 이지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분과 체면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신념이요. 밤이 되면 그는 흙집 위로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문과 지리에 능통했던 그는 별의 움직임 속에서 다가올 흉년과 재앙을 읽어냈습니다.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들 것이고 어느 해에는 홍수가 날 것이며 언제쯤 전염병이 돌 것인지는요. 그는 그 예언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의 고통보다 당파 싸움에 더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내년에는 곡식을 미리 저장하라고, 씨앗을 아껴두라고, 우물을 깊이 파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 여겼던 사람들도 그의 예언이 하나둘 들어맞자 슬며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함의 조카 이산에는 숙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훗날 영의정에 오를 만큼 총명한 인물이었지만 어린 시절 그에게 숙부는 그저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이지함을 미친 사람 취급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내가 15살이 되던 해 그는 숙부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사내는 호기심에 숙부의 흙집을 찾아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솥단지를 벗은 숙부가 촛불 아래에서 온갖 서책들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서책들은 보통 책이 아니었습니다. 천문도, 지리서, 의학서, 음양오행에 관한 복서들이었습니다. 이지함은 그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백성들의 운명을 예측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숙부는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깨어 있었기에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광인의 탈을 쓴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버스를 하면 당파 싸움에 휘말려 정작 백성을 위한 일은 하지 못할 것이고, 명문가의 채통을 지키면 신분의 벽 때문에 백성과 섞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체면도, 심지어 정상인으로 보일 권리까지도요. 다음 날부터 사내는 숙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부를 따라다니며 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함이 한강변을 거닐 때면 사내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숙부가 단순히 거지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민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전염병이 도는지, 어느 마을에서 탐관오리가 세금을 착복하는지,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요. 이지함은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지어주었고, 억울한 송사가 있으면 관가에 찾아가 따졌으며, 굶주린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내를 놀라게 한 것은 숙부의 경제 감각이었습니다. 이지함은 백성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구제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사였습니다. 봄이 되면 박씨를 심어 가을에 박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을 쪼개고 말려서 바가지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소금을 구워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양반이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 돈으로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남은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백성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가난이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함이 4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조선은 극심한 흉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년 연속 가뭄이 들어 곡식이 말라 죽었고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살기 위해 자식을 팔아넘기는 부모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지함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쌀을 사들여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내년을 기다릴 이유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토정비결이었습니다. 이지함은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천문, 지리, 음양오행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의 운명을 예측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숨겨 넣었습니다. 아무리 흉한 괴가 나와도 반드시 기륭화복이 순환한다는 것,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토정비결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을의 토정비결을 보며 한 해의 운수를 점쳤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예언을 믿고 노력한 사람들은 정말로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토정 비결이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신비한 예언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심리학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지함은 점술의 탈을 쓴 심리 치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확한 예언이 아니라 살아갈 용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정 비결은 그들에게 바로 그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탐관오리들은 이지함의 명성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토정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보며 그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지함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론 이지함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지함을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슬도 없고 재산도 없었으며 명백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백성들의 지지가 워낙 두터워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민심이 들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지함을 미치광이로 몰아 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를 관직에 앉혀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함이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조정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산 현감으로 부임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생 벼슬을 마다하던 사람에게 왜 지금 관직을 내리는 걸까요? 이산에는 그 속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명예가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아산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피폐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의 절반이 유민이 되었고 도적이 횡행했으며 관아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 이지함을 보내 실패하게 만든 뒤 그의 명성을 추락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그 함정을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생 백성을 위해 살아온 그가 이제야 제대로 된 권한을 얻었으니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솥단지 모자를 쓴 채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산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는 죽어가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관리들은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겠지만 이지함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준비해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부임한 지 열흘도 안 되어 이지함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거린청의 설립이었습니다. 관아 옆에 큰 건물을 지어 굶주린 유민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밥을 주고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라의 곡식으로 거지들을 먹이겠다니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지함의 계획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민들에게 농사짓는 법, 수공업 기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냈습니다. 그 수익으로 다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도 점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린청이 성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정에 반발은 거셌습니다. 대신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지함이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고 거지들을 모아 사병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지함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모함까지 퍼뜨렸습니다.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감찰관을 보내 이지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백성을 돌보았고 거린청을 확장했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이 시스템만 남는다면 백성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지함이 아산 현감으로 부임한 지 2년째 되던 해 겨울,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가리키는 별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했고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며 이제는 편히 쉴 때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후에도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지함은 거린청의 운영 방식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술을 가르치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제자들을 불러 그 문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라고, 백성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일할 동료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곧 떠날 것이라는 것을요. 그 무력 조정에서는 이지함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지함의 명성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왕마저 그의 편을 들 기미를 보였으니까요. 그들은 자객을 고용했습니다. 이지함을 죽이되 마치 도적의 소행처럼 꾸며 자신들의 손에 피가 묻지 않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자객은 어느 추운 겨울밤 이지함의 관사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이지함은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방 안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객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지함은 그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편히 가라고. 다만 자신이 죽은 뒤에도 백성들은 계속 살아갈 것이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자객들은 칼을 들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놓이는 두려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평온만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객 중 한 명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둘 무기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자객들이 달아난 후 이지함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는 솥단지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평생 쓰고 다녔던 그 모자를 이제는 벗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옆에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정 비결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되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품어라. 이지함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변에서 처음 솥단지를 쓰고 나섰던 날, 굶주린 거지들과 밥을 나눠 먹던 순간들, 토정 비결을 지필하며 백성의 미래를 고민하던 밤들, 아산에서 유민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으로. 그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하고 싶었던 일을 했고,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지키고 싶었던 가치를 끝까지 지켰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신선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 평온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이지함의 방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스승은 단정히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옆에는 벗어놓은 솥단지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정중히 염습하고 백성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산의 백성들은 관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자신들을 살려준 은인이 희망을 준 스승이 떠났으니까요. 장례식 날 수천 명의 백성이 이지함의 관을 따랐습니다. 양반도, 상인도, 천민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허문 사람이 떠났으니 그 슬픔도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거린청은 계속 운영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자립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토정 비결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매년 새해가 되면 백성들은 그 책을 펼치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조정의 탐관오리들은 이지함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전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죽은 이지함은 산 이지함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는 이제 억압받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이지함이 떠난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백성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이지함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각지에서 백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거린청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점점 더 많은 관리가 백성을 구제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토정 비결은 이제 단순한 책이 아니라 백성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을의 토정 비결을 보며 한 해를 시작했고 그 예언을 믿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산에는 이제 조정의 고위 관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숙부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토정유고였습니다. 그 책에는 이지함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가 남긴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숙부는 미치광이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너무나 깨어 있었기에 미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미친 사람들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며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던 조정의 대신들이었다고요. 사내의 책은 조정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했으며 어떤 이들은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지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배움이 없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지함은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기꺼이 거지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백성에게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백성을 위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서 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토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희망,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용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상징이요. 백성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토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토정 선생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지함은 죽었지만 토정은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요. 이지함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고통받았고 절망했으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지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삶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로 측정된다는 것이요. 이지함은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락함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편한 세상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솥단지를 쓰고 흙집에 살며 미치광이로 살았지만 그 어떤 권력자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성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토정 비결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지함은 백성들에게 미래를 예측해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노력하면 정말로 좋은 미래가 올 거라는 예언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지함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권력은 부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이지함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솥단지를 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지함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토정 이지함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아니면 얼마나 많이 나눈 사람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간 사람으로,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일을 일으켜 세운 사람으로?
이지함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지만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백성의 마음 속에,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전설 속에요. 그의 솥단지 모자는 이제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